이혼 도장을 찍자 시어머니는 저더러 멍청한 년이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온 가족을 이끌고 제가 결혼 전에 산 빌라로 쳐들어왔지만 현관은 이미 제 지문과 비밀번호로 바뀐 뒤였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펜을 매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플라스틱 겉면에 달아빠진 부분을 부드럽게 쓸어보았죠. 편의점에서 몇천 원 주고 산 이 펜은 제 10년 청춘처럼 싸구려 취급을 받다 가차없이 버려졌습니다. 차가운 유리 테이블 위에는 새하얀 종이가 놓여 있었고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굵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것은 자유로 향하는 통행증과도 같았죠. 그때 제 생각을 찢고 시어머니 김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쩍 벌린 자세로 앉아 있었고 목에는 쇠사슬만큼이나 굵은 가짜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더위 만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빨리 서명하고 꺼져.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우리 아들은 새 행복 찾으러 가야 하니까 너 기다려줄 시간 없다고. 저는 남편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강민준,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이 아파트 계약금을 내줬던 남자. 매달 할부금 대부분을 제가 허리가 휘도록 갚아왔던 남자. 그런 그가 지금은 휴대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어린 내연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겠죠. 포마드로 반질반질하게 넘긴 머리. 제가 지난달에 사준 명품 셔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차려입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민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나처럼 힘없는 반항이었죠. 그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의 비겁함은 더 이상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역겨울 뿐이었죠.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버림받고 멍청하고 불쌍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심호흡을 한 뒤 눈물 젖은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이 집 사는데 저도 돈을 보댔잖아요. 어떻게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김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뭘 보태? 전부 내 아들이 번 돈이야. 내 그깟 디자이너 월급으로 이 집값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내 아들 등골만 빼먹은 주제에 타던 중고차 한 대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서명 안 하면 소송 갈 거야. 그때 되면 그 고물차도 못 가져가. 시어머니의 말은 절반은 맞았습니다. 제 디자이너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죠. 하지만 그건 집 대출금을 갚고 이 온 식구를 먹여 살리고 대학생인 시동생 민호의 용돈까지 대주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돈은 그가 따로 챙겨 내연녀에게 선물을 사주고 친구들과 유흥비로 썼고 제 돈은 공동생활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척했습니다. 민준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우리 10년 부부였잖아요. 민준 씨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서명해. 미안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나도 너무 지쳤어. 지쳤다고? 그랬겠죠. 내연녀와 몰래 만나느라 지쳤겠죠. 모범적인 남편인 척 연기하느라 지쳤겠죠. 그럼 저는요? 저는 지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출장에서 일찍 돌아와 남편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그 밤. 제 작업실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 제가 디자인 작업을 하던 그 방. 살짝 열린 문틈으로
민준 씨와 그 여자가 벌거벗은 채 제가 늘 앉던 소파 위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준 씨가 내뱉은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우리 멍청한 마누라는 아무것도 몰라. 소처럼 일만 하는 기계거든. 걔가 번 돈은 우리가 마음껏 쓰면 돼. 이 아파트도 조만간 우리 것이 될 거야. 우리 엄마가 걔 쫓아낼 방법 찾고 있으니까. 소처럼 일만 하는 멍청한 마누라. 저는 눈을 떴습니다. 떨림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평온함이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비통한 표정을 유지했죠. 빈손으로 낡은 차 한 대만 가지고 나갈게요. 저는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좋아요. 서명할게요.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저는 펜을 들어 제 이름 박서윤 세 글자를 단호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김 여사가 환호성을 지르며 굶주린 매처럼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서명이 날아갈세라 입으로 호호 불기까지 했죠. 그래, 좋아, 아주 좋아. 이제 내 짐이나 싸서 나가. 아, 싸갈 짐도 별로 없겠구나. 다 낡아빠진 옷까지 몇 벌이 전부겠지. 빨리빨리 움직여. 내 새 며느리가 곧 이사 올 거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죠. 저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지난주에 미리 싸둔 작은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가장 자주 입는 옷 몇 벌과 디자인 도구뿐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휴대폰에 콜을 받고 있었죠. 김 여사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평면 TV를 만져보고 가죽 소파를 툭툭 쳐보고 있었습니다. 이 TV는 벽에 걸어야지. 여기 두니까 자리만 차지하네. 그리고 이 소파 말이야. 내일 민호랑 민호 약혼녀 유미 불러서 보라고 해. 걔들이 마음에 들어하면 저쪽 집으로 옮기게. 그건 제가 6개월 할부로 겨우 장만한 특별 주문 제작한 소파였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가. 빨리 꺼져버려. 김 여사가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 뒤로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의 동시에 철컥 하고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올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저는 아파트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택배기사의 외침,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만 달라졌을 뿐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짓눌려왔던 가슴이 이제야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가 아래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는 35살의 한 여자가 비쳤습니다. 얼굴은 조금 지쳐 보였지만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죠. 연극 1막은 끝났습니다. 이제 2막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제 차는 덜컹거리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 소리는 마치 지친 노인의 한숨처럼 무겁고 껄끄러웠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제가 디자인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거의 10년을 함께 했으니까요. 김 여사 말대로 고물차였지만 오늘 이 고물차는 신데렐라를 지옥에서 구해내는 호박마차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여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찡긋하며 손으로 햇빛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햇살을 본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지난 10년간 제게는 회사와 집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죠. 집에 오면 부엌으로 달려가 저녁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또다시 수입을 늘리기 위해 디자인 도면에 콜을 박았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낡은 아파트 단지가 점점 작아지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죠.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구슬픈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라디오를 껐습니다. 지금은 우울한 건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차는 복잡한 서울의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경적 소리,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음. 제게는 옷이 든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아는 제 은행 계좌에는 몇십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그들은 제가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느 허름한 원룸을 구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살았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아빠 엄마가 너한테 많은 걸 남겨주진 못했다. 이 집하고 작은 예금이 전부야. 내 인생을 살아라. 누구도 널 무시하게 두지 마. 짓밟히지도 말고. 아빠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저는 부모님을 실망시켰습니다. 10년 동안 그들이 저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었으니까요. 그 유산은 어리석게도 지금은 민준 씨의 것이 된 아파트 계약금을 내는데 써버렸습니다. 저는 조금만 희생하면 가정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입니다. 제 인내는 그들의 탐욕을 키웠을 뿐이고 제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외도를 알았을 때 저는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딱 하룻밤을 울었습니다. 10년의 어리석음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침착하게 지훈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그는 제게 친오빠 같은 사람이었고 대학 시절부터 저를 조용히 도와주던 선배였습니다. 지훈 씨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결심한 거야? 네, 결심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빠가 도와줄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차는 큰 길을 벗어나 새로 생긴 신도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의 도로는 널찍했고 양옆으로는 푸른 가로수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낡은 아파트와는 달리 공기는 맑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며 이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자유, 그 느낌은 콧등이 시큰해질 만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손에 쥐고 의기양양해 하던 김 여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며 비웃던 민준 씨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마음껏 웃으라고 하세요. 마음껏 즐기라고 하세요. 진짜 재미있는 연극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저는 10년의 청춘과 부모님의 유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교훈을 얻었고 이제 모든 것을 100배, 1000배로 되찾을 것입니다. 차는 커다란 경비 초소 앞에 멈췄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걸어 나왔습니다. 제 차를 보더니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박서윤님,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차단기가 천천히 올라갔고 낡은 제 차는 매끈한 아스팔트 도로를 달려 아너스 힐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제가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고물차 한 대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차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있다는 것을. 진짜 제 집으로. 제 낡은 차는 3층짜리 현대식 빌라 앞에 멈춰서자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주도 프로젝트 성공 보너스로 산 제 하얀색 벤츠 옆에 얌전히 주차했죠. 민준 씨와 김 여사는 존재조차 모르는 차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너스 힐의 공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길가를 따라 심어진 목련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왔습니다. 이곳은 새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바람소리 외에는 거의 완벽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높은 나무 대문 앞에 서서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삑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문이 옆으로 스르르 열리며 잘 가꿔진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이 제 집, 제 진짜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돌길을 걸었습니다. 이 빌라는 3년 전에 샀습니다. 민준 씨에게 무언가 미심쩍은 점이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직후였죠. 저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우연히 그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봤던 그날,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 집사람은 지겨워 죽겠어.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화면을 캡처해 두었죠. 바로 그때 제가 2년 동안 공들여온 대형 디자인 프로젝트가 승인되었고 보너스와 수수료로 큰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프로젝트가 축소되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보너스가 얼마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 씨는 바로 믿었습니다. 그는 제가 매달 얼마를 생활비로 주는지를 제외하고는 제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김 여사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쓸모없는 년. 죽어라 일만 하면 뭐해. 남는 것도 없는데. 저는 그 돈 전부와 외주 프로젝트로 모아둔 돈을 합쳐 이 빌라를 일시불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뭐든지 맡았죠.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수입 가죽 소파부터 크리스탈 샹들리에까지. 이곳의 모든 것은 제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집은 제 개인 재산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샀다는 것입니다. 등기서류, 계약서, 모든 것이 제 이름 박서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혼전 재산이었습니다. 지훈 변호사님이 제게 아주 자세히 조언해 주었습니다. 서윤아, 너 자신을 지켜야 해. 네가 민준 씨랑 결혼하기로 했을 때부터 난 불안했어. 이제 내 개인 재산이 생겼으니 절대로 결혼 생활과 엮이게 해서는 안 돼. 저는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아파트는 일부러 민준 씨와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계약금은 제 돈이었지만 그것을 미끼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들 모자의 끝없는 탐욕을 위한 미끼로 저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집은 서늘했지만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매주 청소 서비스를 불렀거든요.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넓은 거실을 비췄습니다. 저는 대리석 바닥에 캐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안방으로 올라갔죠. 저는 발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래로는 푸른빛의 작은 수영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영장이 있는 집을 꿈꿔왔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저는 킹사이즈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가 깊숙이 꺼졌습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1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고 10년 동안 현모양처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것은 첫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와 민준 씨를 잘 압니다. 그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저 또한 그들을 가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 오빠? 서윤아, 일은 다 끝났어? 수화기 넘어 지훈 씨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네, 서명했어요. 지금 제 집에 와 있어요. 잘했어. 지훈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푹 쉬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쉴 수 없어요. 오빠, 이거 좀 도와줘요. 그 아파트 보안 시스템이랑 잠금 장치를 전부 바꾸고 싶어요. 당장요. 그들이 다시 들어올 기회를 조금도 주고 싶지 않아요. 지훈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실해. 그 아파트는 법적으로 네가 민준 씨에게 주기로 동의한 거잖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집을 준다고 했지. 그 안에 있는 것들까지 준다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지훈 씨는 제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알았어. 보안회사에 바로 연락할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서윤아,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괜찮았던 적은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옆으로 던졌습니다.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지난 10년의 모든 먼지와 더러움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가운을 걸치고 욕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재생자숑. 이것이 훗날 제 주얼리 브랜드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저는 빌라의 보안 통제실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특별히 설계한 작은 방으로 서재의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큰 화면은 16개로 분할되어 대문, 정원, 수영장에서부터 집안의 모든 복도까지 사각지대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최신형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예비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노크도 없이 언제든 제 방에 불쑥 들어왔습니다. 제 물건을 뒤지고 제가 책상 위에 둔 영수증 하나하나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저는 마치 유리상자 안에서 사는 것 같았지만 그건 더럽고 숨 막히는 유리상자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곳, 이 요새에서는 제 허락 없이는 누구도 대문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전자 울타리 시스템, 움직임 감지 센서, 그리고 조용히 작동하는 카메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노동의 결실이었고 저는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서윤아, 다 끝났어. 지훈 씨의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보안회사에서 그쪽 아파트 잠금 장치를 전부 교체했다고 보고했어. 일반 자물쇠는 심을 바꿨고 전자 도어락은 기존 비밀번호랑 지문 전부 무효화시켰어. 내가 새로 프로그래밍해서 이제 내 지문이랑 내 지문으로만 열 수 있어. 새 열쇠는 방금 나한테 배달됐는데 내가 보관할까? 네, 오빠가 맡아줘요. 고마워요. 천만에. 그런데 다시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넌 이미 빈손으로 나가기로 했잖아. 그들이 난리치면 어떡하려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미소라는 걸 저도 알았죠. 이렇게 해야만 해요, 오빠. 그들에게 교훈을 줘야죠. 제가 그 집에 대해서는 빈손으로 나왔지만 제 합법적인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 이혼 합의서는 덫이었고 그들은 기꺼이 그 덫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지훈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기에 항상 논리적이고 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 집, 내 혼전 재산 맞지? 혼인신고 2달 전에 산 거. 정확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샀다는 걸 증명하는 모든 은행 거래 내역서, 오빠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등기할 때 민준 씨 이름을 공동 명의로 올린 건 그 사람과 시어머니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그 집을 제게서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요. 이혼 합의서에 제가 공동 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쓴 건 제가 그게 제 개인 재산이라는 걸 증명하면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냥 빨리 이혼하려고 이용한 것뿐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구나, 서윤아.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변했어. 변한 게 아니에요. 오빠, 더 이상 착한 척 안 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보안 화면을 보았습니다. 제 빌라 안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지훈 씨에게 전화할 때 저는 한 가지를 더 설치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현관문 바로 맞은편, 복도 천장 구석에 교묘하게 숨겨진 배터리 방식의 초소형 카메라.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제 재산의 안전, 제 계획의 안전, 그리고 제 감정의 안전. 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진짜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세배는 됨직한 넓은 방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재생을 위한 첫 디자인 스케치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빌라로 이사 온 지 이틀이 지나서야 저는 제 절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수진이는 지훈 오빠 외에 제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이 기집애야, 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언제나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 이혼했다는 소문 들었는데 진짜야? 그 망할 강민준이랑 요괴 같은 시어머니한테 쫓겨난 거 맞아? 너 지금 어디냐고 말해. 내가 갈게.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여사를 요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수진이뿐이었죠. 진정해. 나 집에 있어. 내가 카톡으로 주소 보낼 테니 이리로 와. 엄청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너 집 구했어? 그렇게 빨리? 돈은 있고 내가 쏴줄게. 와보면 알아. 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카메라를 보니 수진이가 대문 앞에서 입을 떡 벌리고 제 빌라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낡은 차 주위를 맴돌다가 다시 제 벤츠를 보고 또 빌라를 쳐다봤습니다.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제가 나가서 대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너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거야? 수진이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첫 마디였죠.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미쳤냐? 들어와. 수진이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뜬구름 위를 걷는 사람처럼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세상에, 서윤아, 이게 다 뭐야? 너 로또 맞았어? 제가 수진이를 거실로 데려가 시원한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지만 수진이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소파를 만져보고 샹들리에를 올려다보고 발코니로 달려가 수영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서윤, 솔직히 말해. 너 어떤 재벌이랑 바람난 거지? 수진이가 휙 돌아서며 심각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머리를 꿀밤 한 대 먹였습니다. 바람은 무슨 안 잡아.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년 전 이 집을 사기로 결심한 것부터 소처럼 일하며 한 푼 두 푼 몰래 모았던 과정, 민준 씨의 외도를 목격한 그날 밤, 그리고 이틀 전 빈손으로 나오는 척 연기했던 이혼 소동까지 전부 말이죠. 이야기를 다 들은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거렸죠. 미친년,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진짜 대박이다. 세상에, 네가 진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더니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꽉, 야, 나 진짜 무서웠잖아. 네가 그놈들한테 시달리다 우울증 걸려서 나쁜 생각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을 줄이야. 수진이가 저를 밀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잘했다. 내 친구, 진짜 잘했어. 그래서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야? 자물쇠 바꿨어. 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또 소리쳤습니다. 너, 세상에. 박서윤, 너 진짜 독하다. 근데 마음에 들어. 둘은 서로를 껴안고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또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장 큰 비밀을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밤은 파티다. 수진이가 선언했습니다. 내가 음식 시키고 와인도 시킬게. 너를 위해 한턱 쏴야겠어. 그 인간 지옥에서 탈출한 거 축하하고 내 재생을 축하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재생. 그날 밤 저희 둘은 수영장 옆 야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저희는 와인 2병을 비웠습니다. 수진이는 욕을 했습니다. 김 여사부터 민준 씨, 그 내연녀, 시동생 민호까지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을 욕했죠. 저는 그저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솔직히 말해봐. 너 그 이지훈 변호사랑 뭐 있지?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훈 오빠는 그냥 친오빠고 내 은인이야. 은인? 수진이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내가 보기엔 아빠가 딸 걱정하는 것보다 더 널 챙기던데. 널 보는 눈빛이 그냥 오빠 동생 사이는 아니었어. 진짜야.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 취했어. 그냥 여동생처럼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 무언가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훈 오빠는 정말 제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었고 보답을 바라지도 않았으니까요. 아, 됐고. 수진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김 여사네가 집 달라고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아마 오래 안 걸릴 거야. 장담하는데 지금쯤 그 아줌마는 며느리 쫓아내고 집 차지했다고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닐걸.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그 아줌마 스타일이지. 에이, 그 인간들 신경 꺼. 자, 내가 여왕으로 거듭난 걸 축하하며 건배. 그날 밤 저는 10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곁에 친구가 있고 나만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제가 떠난 지 일주일 후,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 직접 아침을 차려 먹고 수영을 한두 바퀴 돈 다음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주얼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샘솟았고 저는 쉴 새 없이 스케치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수진이와 맛집에 가고 영화를 봤습니다. 스파에 가고 머리도 새로 했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엿듣거나 누군가에게 염탐을 부탁할 필요도 없었죠. 저는 김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좋은 소문은 멀리 퍼지고 나쁜 소문은 더 멀리 퍼지는 법이죠. 김 여사는 후자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 화영 씨에게 전화만 걸면 됐습니다. 저는 가끔 그 집 선반이나 장롱을 무료로 디자인해주곤 해서 꽤 친했거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 서윤 씨, 이사 갔어요? 화영 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높아졌습니다. 세상에, 왜 그렇게 급하게 갔어요? 요 며칠 서윤 씨 시어머니 김 여사 있잖아요. 그 아줌마가 이 아파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자랑을요? 아주머니? 세상에, 아들이 서윤 씨를 찾다고 자랑해요. 서윤 씨가 애도 못 낳는다고 쫓겨났다고요. 빈손으로 쫓겨났다고 엄청 멍청하다고 하던데요. 이제 이 아파트는 자기 아들 거라고.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주 거만하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한다니까요. 이번 주말에 자기가 여기로 이사 온다고 선언했어요. 혼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들어온대요. 아들 민호랑 걔 약혼녀까지. 이 아파트가 넓으니까 민준 씨 부부는 안방 쓰고 민호 부부는 서윤 씨 쓰던 방 쓰게 할 거래요. 에이다. 자기는 거실에서 지낼 거라고.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사 온대요? 일요일 아침.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래요. 심지어 자기네 가족이 새 집에 정착하는 걸 보여주려고 노인회 할머니들까지 초대했대요. 어휴, 그 아줌마는 정말. 서윤 씨, 내가 진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너무 착해서 그래. 어떻게 그 집을 그냥 뺏겨. 내가 보기엔 서윤 씨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아, 이제 다 지난 일인걸요. 액돌했다고 생각해야죠. 저는 화영 씨가 제 목소리에서 통쾌함을 눈치챌까 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계산대로였습니다. 김 여사의 탐욕은 끝이 없었죠. 그녀는 집뿐만 아니라 제 명예까지 원했습니다. 저를 진흙탕 속에 처박고 싶어 했죠. 자신의 승리를 온 세상에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낡았지만 중심가에 있었고 100제곱미터가 넘었습니다. 시가로도 거의 10억은 될 겁니다. 김 여사에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저를 성공적으로 쫓아냈습니다. 자신이 승자라고 생각했죠. 이제 아들 민호와 그 약혼녀 유미까지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에 6명을 우겨 넣을 셈이었습니다. 민준의 내연녀, 김여사, 민호, 유미, 그리고 어쩌면 김여사 자신까지 그곳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생 민호가 떠올랐습니다. 키는 크고 덩치는 좋았지만 게으름뱅이였죠. 지난 몇 년간 그의 학비와 유흥비는 모두 제 손에서 나갔습니다. 물론 부부 공동 생활비라는 명목하에 김 여사는 항상 말했습니다. 형수가 시동생 챙겨야지. 나중에 민호가 성공하면 형수한테 효도할 거야. 효도는커녕 그는 손만 벌릴 줄 알았죠. 민호의 약혼녀 유미는 시골 출신의 착하고 수줍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마 유미도 이 가족의 가짜 부유함에 속았을 겁니다. 김 여사는 분명히 그들에게 이 아파트에서 분가시켜주겠다고 약속했을 겁니다. 너무나 좋은 미끼였죠. 탐욕, 헛된 체면, 무지. 김 여사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노인회까지 초대해서 보여주고 싶다고요? 좋습니다. 구경꾼은 많을수록 좋죠. 제 연극에는 관객이 많을수록 더 재미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안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화면은 어두웠지만 작은 빨간 점이 카메라가 여전히 작동 중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하니 아직 90%나 남아 있었습니다. 긴 연극 한 편을 상영하기에 충분했죠. 내일 아침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영도, 작업실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급 연잎차를 우렸습니다. 예전에는 김 여사가 낭비라고 욕할까봐 감히 사지도 못했던 차였습니다. 저는 찻주전자를 들고 발코니로 나가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보안 카메라 앱을 열었죠. 화면에는 낡은 아파트 복도가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마음도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초조하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기다림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아침 9시 태블릿 스피커에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퀴 끄는 소리,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영상은 약간 흐릿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선두에는 김 여사가 있었습니다.
붉은색 벨벳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여전히 가짜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죠. 마치 시찰 나온 여왕님 같았습니다. 거만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죠. 그 뒤에는 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웃고 있었죠. 아마 내연녀에게 웃어주는 거겠죠. 아, 아니군요. 내연녀는 없었습니다. 아직 김 여사가 허락하지 않았나 봅니다. 민준 씨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뒤를 민호와 유미가 따랐습니다. 민호는 박스로 가득 찬 카트를 낑낑대며 밀고 있었고 유미는 커다란 이불을 안고 있었습니다. 유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마도 자신만의 집에서 새로운 도시 생활을 꿈꾸고 있겠죠. 맨 뒤에는 냉장고를 옮기는 이삿짐센터 직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화영 씨 말대로 복도 끝에는 할머니 3분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김 여사가 초대한 절친들이겠죠. 자, 김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카메라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문 열어. 내 새집 문을 열라고. 민호, 유미, 짐 조심해서 옮겨. 저 상자 안에 든 TV는 엄마가 새로 산 거니까 너희 방에 놔. 네, 어머니. 민호가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아파트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살았던 천이로 민준 씨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저는 결과를 알면서도 숨을 죽였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는 들어갔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멈칫했습니다. 그는 열쇠를 빼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안 됐습니다. 왜 그래? 김 여사가 조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하나 여는 것도 제대로 못해? 아니, 이상하게 열쇠가 안 돌아가요. 어머니, 민준 씨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물쇠만 뚫어져라 쳐다봤죠. 비켜봐. 김 여사가 민준 씨를 옆으로 밀쳤습니다. 여자가 쓸모없으면 남자라도 쓸모 있어야지. 그 서윤이란 년이 가기 전에 자물쇠를 망가뜨려 놨나 보네. 엄마가 비밀번호 누를게.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전자도어락 숫자판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알았죠. 12만 3456. 그녀가 스스로 설정한 비밀번호였습니다. 더 복잡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김 여사가 굳었습니다. 뭐, 틀렸다고. 그녀는 다시 눌렀습니다. 12만 3456.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김 여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럼 65만 4321인가?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3번 틀리셨습니다. 민준아, 너 비밀번호 뭘로 했어? 김 여사가 아들에게 빽 소리쳤습니다. 전 설정 안 했어요. 전부 어머니가 하셨잖아요. 민준 씨가 손사래를 치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지문으로 해. 김 여사가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스캐너에 갖다 댔습니다. 시스템은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전자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그녀는 검지를 시도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밀었습니다. 내가 해봐. 민준 씨가 떨리는 손으로 지문을 댔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뒤에 서 있던 민호와 유미의 짐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 2명은 서로를 쳐다보며 지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멀리 있던 할머니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안락한 보금자리에 대한 꿈이 문 앞에서 멈춰선 것입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차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복도에는 어색하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여사의 거만했던 얼굴은
이제 당혹감으로 변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걔가 나갔는데 서명도 했는데 민준 씨는 패닉에 빠져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 문 열어. 안에 있어요. 서윤 씨.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앉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멍청이들, 그들은 아직도 제가 쫓겨나서 다시 돌아와 무릎 꿇고 애원할 멍청한 박서윤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걔가 자물쇠를 바꿨어. 김 여사가 마침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미친년, 개 같은 년, 그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내 집 자물쇠를 바꿔? 내 집에서 쫓겨났으면서 감히 이런 짓을 해? 이 싸가지 없는 년, 사기꾼 같은 년. 그리고 최고의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벨벳 원피스를 입은 김 여사가 복도에 드러눕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대자로 누워 두 발로 바닥을 쿵쿵 치고 두 손으로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민준아. 이제야 정신이 드니, 아들아. 네가 대체 무슨 년을 데려온 거야? 걔가 너를 속이고 우리 집안을 다 속였어. 아들아. 걔가 우리 집을 빼앗았어. 우리 집을. 그녀의 울부짖음은 가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주변 아파트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구경하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친구인 할머니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김 여사, 왜 이래? 일어나. 한 할머니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뭘 끌어? 다들 봐요. 내 전 며느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고. 그녀는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가겠다고 했어. 고물차 한 대만 달라고 애원했다고. 근데 날 속이고 집을 차지하고 자물쇠를 바꿔서 날 못 들어가게 해. 내 집에. 아이고, 세상에. 민준 씨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죠. 민호와 유미는 서둘러 짐을 내려놓고 그녀를 부축하러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면 어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해. 그 박서윤이란 년의 진짜 얼굴을 보게 하라고. 당장 문 열어. 안 열면 내가 부숴버릴 거야.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가 온몸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문을 핥히고 긁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열라고. 저는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를 보다가 자기 약혼자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아저씨들이 고개를 젓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1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도 김 여사가 드러누워 욕하는 모습을 보며 상황을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부숴. 민준아, 민호야, 문 부수라고 김 여사가 명령했습니다. 평소 엄마 말을 잘 듣던 민호는 즉시 달려들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누가 전화했는지 알았죠. 바로 저였습니다. 연극은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민준 씨는 화면에 뜬 제 이름을 보고 서둘러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박서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왜 자물쇠를 바꿨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평온하고 차갑게. 하지만 제가 숨겨둔 카메라에 녹음될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시침이 뗄 거야? 왜 우리가 집에 못 들어가냐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경쾌한 웃음소리였죠. 집이요? 누구 집이요? 잊으셨나 봐요. 우리 이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과 당신 가족을 제 집에 초대한 기억이 없는데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여사마저 입을 다물고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너 뭐라고? 내 집이라고? 민준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또박또박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푸른 아파트 1001호는 제 소유, 박서윤의 재산입니다. 제가 당신과 혼인 신고하기 전에 제 돈으로 산 집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 서류에 서명했잖아. 이 재산 포기한다고 했잖아.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서명했죠. 공동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 집은 단 한 번도 공동 재산이었던 적이 없어요. 제 개인 재산이죠. 제가 10년 동안 당신을 살게 해준 거예요. 이제 더는 살게 해주고 싶지 않네요. 그뿐이에요. 아,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이혼 합의서 서명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랑 어머님 덕분에 생각보다 더 빨리 당신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김 여사가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이 사기꾼 년, 내가 감히 날 속여? 속인 적 없어요.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의 탐욕을 이용해서 어머님께 대항했을 뿐이에요.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진짜 멍청한 건 어머님이셨네요. 내가 널 고소할 거야. 이 문을 부숴버릴 거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리죠. 누군가 고의로 재산을 파손하면 보안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할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곧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제 변호사도 오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서 계속 소리 지르고 우세요. 크게 우세요. 복도 카메라가 전부 녹화하고 있으니까.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 여사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휴대폰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의의 문은 그들 앞에서 굳게 닫혔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는 순간 제 태블릿 화면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저 년이 감히 전화를 끊어, 감히 날 속여, 이 개 같은 년이. 그녀는 더 이상 울며 불며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광기 어린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워 문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휴대폰은 철문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 씨가 아악 하고 소리쳤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 부수라고. 내가 들어가야겠어. 저 집을 다 때려 부숴야겠다고. 전년을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까부터 얼어붙은 듯 서 있던 사람들이었죠. 너희 둘, 문 부숴. 돈은 2배로 줄게. 두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여긴 남의 집인데 저희는 그냥 일하러 온 사람들이라 어떻게 내가 감히 말대꾸를 해? 그녀가 달려들어 그들의 얼굴에 손가락질했습니다. 안 부수면 너희가 물건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녀가 막무가내로 굴고 있을 때 복도 끝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함께였죠. 그리고 그들 옆에는 다름 아닌 지훈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저를 본 것이 아니라 문 쪽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안심하라는 미소였죠.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경찰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누가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까? 구경하던 이웃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경찰을 보자 처음에는 흠칫했지만
이내 다시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까보다 더 빨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 아저씨들, 정의를 구현해 주세요. 그녀는 또다시 울며 불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전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제 집을 빼앗았어요. 보세요. 제가 이사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자물쇠를 바꾸고 집을 차지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경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진정하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집이 아주머니 집 맞습니까? 저는 김영희입니다. 여긴 제 아들 집이에요. 여기 강민준. 그녀는 민준 씨를 가리켰습니다. 이혼했는데 그 며느리가 빈손으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서류도 있다고요. 그녀는 허둥지둥 가방을 뒤졌지만 서류가 있을 리 없었죠. 민준 씨가 서둘러 나서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제가 강민준입니다. 여긴 저희 부부의 아파트였습니다. 최근에 이혼했고 아내가 재산 분할 없이 나가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 오니 자물쇠를 바꿔놨습니다. 경찰은 민준 씨를 보고 널브러진 짐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은 김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지훈 오빠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때서야 지훈 오빠가 여유롭게 나섰습니다. 그는 김 여사 가족은 쳐다보지도 않고 경찰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이 아파트 1001호의 소유주이신 박서윤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변호사라는 두 글자가 울리자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씨와 김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유주요? 경찰이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자기 부부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건 오해입니다. 지훈 오빠가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두 분을 번거롭게 해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김영희 씨 가족은 현재 재물손괴 미수 및 공공질서 문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너 거짓말하지 마. 김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유주는 무슨? 걘 내 아들 마누라고 내 며느리야. 이 사기꾼 변호사야. 지훈 오빠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관련자분들과 함께 관리사무소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러면 다른 입주민들께 피해가 갑니다. 모든 법적 서류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영희 씨, 강민준 씨, 강민호 씨. 관련자분들은 모두 관리사무소로 내려와 주십시오. 그리고 구경하시는 주민분들은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지 마세요. 정의는 정말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은 바로 경찰서의 문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없었지만 수진이가 재빨리 달려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척 한 구석에 앉아 제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야, 김 여사, 얼굴 완전 똥 씹은 표정이야. 새파랗게 질렸어. 수진이의 문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회의실에는 경찰 2명, 지훈 오빠, 그리고 관리소장 외에 김 여사, 민준, 민호, 그리고 유미까지 있었습니다. 유미는 억지로 끌려온 듯 겁에 질려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지훈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경찰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오빠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고 차분하게 열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경찰관님들, 지훈 오빠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의뢰인 박서윤님의 아파트 1001호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입니다. 첫째, 이것은 2010년 5월 15일에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입니다. 주목하실 점은 이 시점은 제 의뢰인과 강민준 씨가 혼인신고를 하기 2달 전이라는 것입니다.
지훈 오빠는 계약서를 경찰 쪽으로 밀었습니다. 둘째, 그는 누구도 반박할 틈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구매 금액 100%와 그 후 매달 상환한 할부금이 모두 박서윤님의 개인 계좌에서 이체되었음을 증명하는 모든 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이 계좌는 결혼 전에 개설되었으며 그녀의 디자인 업무로 발생한 모든 수입이 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강민준 씨와 그 가족은 이 아파트를 구매하고 상환하는데 단 1원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이 말을 듣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돈은 공동재산이었어요. 혼인 및 가족법에 따르면. 지훈 오빠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것은 개인 재산으로부터 형성된 재산, 즉 박서윤님의 최초 구매 자금과 개인의 노동력으로 형성된 할부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혼전 개인 재산으로 규정됩니다. 강민준 씨가 나중에 등기부 등본에 공동 명의로 올라간 것은 박서윤님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박서윤님이 자금 출처를 증명할 경우 이것은 여전히 그녀의 개인 재산입니다. 김 여사가 더듬거리며 지훈 오빠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셋째, 지훈 오빠는 그녀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양측이 지난주에 서명한 이혼 합의서입니다. 지훈 오빠는 김 여사가 전리품처럼 낚아챘던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합의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훈 오빠가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을인 박서윤은 공동재산인 아파트 1001호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 의뢰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분할할 공동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개인 재산이니까요. 강민준 씨와 김영희 씨가 이것을 공동재산으로 오해하고 박서윤 님이 강민준 씨에게 집을 준다고 생각한 것은 두 분의 착각입니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방을 감쌌습니다. 중년의 관리소장은 웃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경찰 2명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속였어요. 민준 씨가 마침내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일부러 우리를 속여서 서명하게 했어요. 강민준 씨, 말 조심하시죠. 지훈 오빠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인이고 완전한 법적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읽고 서명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당신 머리에 총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훈 오빠가 비웃었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그녀에게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은 멍청한 아내를 속여 빈손으로 내쫓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법을 모르는 건 두 분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였습니다. 민호야, 물 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 오빠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USB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것은 복도 보안 카메라에 찍힌 전체 영상입니다. 김영희 씨, 강민준 씨, 강민호 씨가 고의로 자물쇠를 부수려 하고 문을 두드리는 장면과 김영희 씨가 수많은 이웃 앞에서 제 의뢰인을 사기꾼, 집 도둑이라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행위는 공공질서 문란죄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합니다. 저희는 경찰 측에 사건 기록 및 처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훈 오빠는 USB를 관리사무소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김 여사가 드러눕고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붓던 모든 연극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찰 2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습니다. 끄세요. 경찰이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관할 지구대로 가셔야겠습니다. 지혜의 증거는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 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야, 게임 끝났어. 이제 수갑 찰 일만 남았네. 수진이의 문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이리 수갑까지 찰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 오빠도 당장 그들을 막다른 길로 몰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구대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었죠. 경찰이 말을 마치자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는 척하던 김 여사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아니, 난 아무데도 안 가. 내가 피해자야. 저 서윤이란 년을 잡아가야지. 왜 날 잡아가? 따라오시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여기서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지구대 가서 진술하시죠. 안 가. 이거나. 경찰 한 명이 팔을 잡자 그녀가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관리사무소에서 끌려나가는 광경은 정말이지 통쾌했습니다. 수진이가 그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붉은 벨벳 원피스는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진 김 여사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사람 친다. 경찰이 사기꾼 편든다. 아이고, 세상에 정의는 없다.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두 귀는 새빨갰습니다. 항상 자신이 멋지고 지적인 줄 알던 그 남자. 이제 수십 명의 아파트 주민들의 손가락질과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경찰 뒤를 터덜터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친구인 할머니들은 멀찍이 서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마치 자신들도 연루될까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죠.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덩치는 컸지만 겁이 많았죠. 그는 그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은 지훈 오빠에게서 관련 없음을 확인받고 지훈 오빠 돈으로 일당을 모두 받은 뒤 나중에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서둘러 냉장고와 TV를 싣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불똥이 튈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하지만 제 눈길을 가장 끈 사람은 유미였습니다. 그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김 여사 가족을 데려가려 할 때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는 이 집 식구 아니에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 친구예요. 이사 도와주러 온 것뿐이에요.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유미야. 민호가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내 약혼녀잖아. 유미는 한 걸음 물러서서 마치 괴물을 보듯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들 몰라요. 말을 마친 유미는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에 군 것처럼 뛰어서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널브러진 짐을, 그리고 초라한 보금자리의 꿈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유미야. 민호가 뒤쫓아가려 했지만 경찰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구대로 가시죠. 소란 피우지 마세요. 세 사람, 민준, 민호, 그리고 김 여사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연행되는 모습은 범죄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양옆에 서 있던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김 여사 보통 아니라고. 서윤 씨만 불쌍하지. 알고 보니 집이 서윤 씨 거였네. 시댁 식구들이 와서 뺏으려던 거였어. 탐욕 부리다 망했네. 착한 며느리 속인 줄 알았더니 수군거림은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민준 씨와 김 여사의 헛된 체면을 찔렀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영상을 보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블릿을 껐습니다. 아침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아직 대낮이었지만
저는 수영장 옆에 서서 수면 위에서 춤추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함. 그것이 탐욕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구대에 끌려간 후 그들은 당연히 바로 풀려났습니다. 지훈 오빠는 형사사건으로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저의 목적은 경고를 하고 사건 기록을 남기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기록에는 김 여사 가족이 소란을 피우고 타인의 재산에 고의로 침입하려 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질서문란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다시는 천일호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과태료는 창피함보다 무섭지 않았지만 민호에게 가장 큰 충격은 유미에게서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진이를 통해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신기하게도 유미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유미가 경찰에게 문자를 보여줄 때 슬쩍 봤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유미를 놀리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계몽시켜주려고 전화했죠. 수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야, 걔도 불쌍하더라. 엉엉 울면서 자기도 속았다고 했어. 유미는 수진이에게 김 여사가 자기 고향에 와서 서울에 있는 집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월급 수천만 원 받는 부장이라고 했고 그 아파트는 자기 것이며 민호 부부에게 살게 해줄 거라고 했다고, 결혼하면 유미에게 사무직 일자리도 알아봐줘서 흙묻히며 살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시골에 계신 유미 부모님은 딸이 서울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 딸에게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단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댁 가서 무시당하지 말라고. 그런데 말이야. 수진이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복도에서 드러누웠을 때부터 무서웠대. 나이 든 사람이 그러는 건 처음 봤다고. 그러다 지훈 오빠 말을 듣고 모든 걸 깨달은 거야. 전부 가짜였다는 걸. 집은 뺏으려던 거고 부유함은 형수 등골 빼먹어서 만든 거였다는 걸. 유미는 곧장 자기 자취방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강북의 허름한 자취방. 다른 친구 3명과 함께 사는 곳이었죠. 그녀는 즉시 짐을 쌌습니다. 민호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다시는 찾지 마세요. 이 사기꾼, 파렴치한 집안. 이라는 문자 한 통만 남겼죠. 하지만 민호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자취방까지 찾아왔습니다. 애원하는 게 아니라 협박했습니다. 내가 감히 날차 약혼 예물로 준 금값 500만 원 안 갚으면 끝낼 생각 마. 아, 김 여사는 유미의 예단비로 쇼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침에 자랑하던 새 TV도 포함되어 있었죠. 유미는 너무 무서웠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에게 전화했고 의리 있는 제 친구 수진이가 나섰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전화했죠. 서윤아, 우리 쟤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수진이에게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거 걔한테 주고 민호 얼굴에 던져주라고 해. 내가 복 짓는 셈 칠게. 그날 오후 수진이는 유미를 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민호도 불렀죠. 수진이의 말에 따르면 민호는 유미가 화해하려고 부른 줄 알고 거만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 돈. 수진이의 지원을 받은 유미는 한결 당당해졌습니다. 그녀는 500만 원 돈다발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당신 돈이에요. 갚을게요. 이제부터 나와. 당신, 그리고 당신 집안은 아무 관련 없어요. 민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알 거 없어요. 유미가 쌓였던 울분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고향 가서 농사 짓는 게 낫지. 당신네 같은 악마 소굴에는 발도 안 들여놓을 거야. 이 사기꾼, 형수 등골 빼먹는 거머리들아. 민호가 너무 화가 나서 손을 들어 유미를 때리려 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던 수진이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물컵의 물을 민호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어디 한번 때려봐. 이 새끼야. 이 찌질한 놈. 등골 빼먹는 것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꺼져. 민호는 생쥐꼴이 되어 카페 안에서 창피를 당하고 돈다발을 챙겨 터덜터덜 사라졌습니다. 유미는 일이 끝나자 수진이에게 절을 하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래서 꼭 제게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통해 갚을 필요 없다고 전했습니다. 액된 판 셈치라고. 유미는 그날 밤 바로 고향 가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파혼, 김 여사의 모범적인 가족 구성원 한 명이 탈락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타격이었고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막내 아들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아파트 사건과 민호의 일로 김 여사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웃인 화영 씨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분과 연락하고 있었죠. 김 여사는 자기 낡은 집으로 돌아가 물건을 부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저를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유미를 배은망덕하다고 욕하고 민호를 여자 하나 간수 못하는 무능한 놈이라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준 씨가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니까요. 아파트에서의 창피함 때문에 민준 씨는 그곳에 더 이상 얼굴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회사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다며 휴가를 냈죠. 하지만 저는 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일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김 여사 같은 사람에게 이 침묵은 더 큰 폭풍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폭력을 쓸 수도 법을 이용할 수도 없을 때 그들의 잘못이 명백하므로 그들은 마지막이자 가장 더러운 무기인 여론을 이용할 것입니다. 제 생각대로 나흘째 아침 수진이가 제게 링크 하나를 보냈습니다. 페이스북에 아주 큰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안타까운 사연. 전처인 커리어우먼에게 사기당해 집까지 빼앗긴 남편이었습니다. 글은 당연히 익명 계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돈을 버는 남편 민준이 있었는데 배우긴 했지만 탐욕스럽고 독선적인 아내 바로 저를 만났다고 합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남편을 쥐잡듯 잡았다고 절정은 이혼할 때였습니다. 아내 저는 불쌍한 척 연기하며 빈손으로 나가겠다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한 뒤 돌변해서 부부 공동 재산인 아파트를 빼앗고 자물쇠를 바꿔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쫓았다고. 글은 더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남편은 배신감에 큰 충격을 받아 넋이 나간 채 일도 손에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고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한 탓입니다. 10년간 함께한 아내가 그렇게 잔인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글에는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창백하고 가련해 보였고 손에는 링거 바늘까지 꽂혀 있었습니다. 장담컨대 분노로 혈압이 올라 병원에서 링거 한 병 맞고 민준 씨에게 찍으라고 시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 글은 불륜녀 혐오, 버릇없는 며느리 혐오 심리를 가진 일부 네티즌들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천 번 공유되었고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세상에, 요즘 세상에 저렇게 악독한 여자가 있다니?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성깔만 더럽네. 역시 어떤 시어머니든 마음에 안 드는 법이지. 남자가 너무 물러터져서 마누라만 믿다가 당했네. 꼴 좋다. 고소하세요. 정의를 되찾아야죠. 커리어우먼은 무슨 악마네.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가 일했던 디자인 회사에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만뒀지만 그들은 몰랐죠. 발빠른 몇몇은 민준 씨의 개인 페이스북까지 찾아냈습니다.
민준 씨는 즉시 프로필 사진을 검은색으로 바꾸고 하늘은 알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단 한 줄의 상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네티즌들은 벌집을 쑤신 듯 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를 동정하고 전철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희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마지막 덫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쳐놓은 덫으로 저는 지훈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그들이 움직였어요. 봤어. 지훈 오빠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비방글이랑 댓글들 전부 캡처해서 증거 보존해뒀어. 김 여사가 입원했던 병원도 확인해 봤는데 고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이었고 어제 이미 퇴원했더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인가요, 오빠? 그래, 지훈 오빠가 답했습니다. 네가 기다려온 순간이야. 이제 네가 진정한 의미에서 재생할 시간이야. 그들이 온라인에서 싸움을 걸었으니 우리도 똑같이 상대해주자. 그런데 너 얼굴 공개할 준비는 됐어? 저는 창밖을 제 재생 컬렉션 스케치가 완성된 작업실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제 명예는 제 손으로 되찾을 거예요. 그들이 더럽게 나온다면 저는 깨끗하면서도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익명 계정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본명 박서윤으로 된 몇 년간 방치해두었던 제 개인 페이스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얼리 브랜드 재생이라는 새로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그 글에 광고를 돌렸습니다. 온 대한민국이 이 글을 읽기를 바랐습니다. 제 글의 제목은 소위 커리어 우먼 사기꾼의 진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그리고 저를 심판하는 모든 분들께 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어조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 속 애도 못 낳는 박복한 아내 박서윤입니다. 10년간 저는 침묵했지만 오늘 제 명예와 제 가족의 명예가 짓밟혔기에 저는 입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하소연이 아니라 강철처럼 단단한 증거를. 첫째, 영상. 저는 짧은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CCTV에 찍힌 15분짜리 전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문을 열라고 지시하는 순간부터 욕설을 퍼붓고 드러눕고 가슴을 치고 민호에게 문을 부수라고 명령하는 김 여사의 모든 연극이 담겨 있었죠. 이 미친년, 개같은 년, 전연을 죽여버려야 해. 날카로운 목소리와 욕설 한마디 한마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그녀의 모든 욕설에 자막까지 달아주었습니다. 둘째, 법적 서류. 저는 2010년 5월 15일에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인 2010년 7월 10일에 한 혼인 신고서를 선명하게 찍어 올렸습니다. 제가 부모님 유산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매달 할부금을 갚아나간 상세한 은행 거래 내역서도 첨부했습니다. 민준 씨의 이름은 단 한 푼도 없었죠. 그리고 민준 씨와 김 여사가 다시는 소란을 피우거나 제 재산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경찰서 진술서까지. 셋째, 병원 기록. 저는 고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라는 진단이 적힌 김 여사의 퇴원 확인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덧붙였죠. 시어머님께서는 충격으로 입원하셨지만 문제의 글이 올라오기도 전인 어제 이미 퇴원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이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부디 화를 다스리시고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넷째, 이것은 마지막 폭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깊숙이 숨겨둔 폭탄. 저는 제가 몰래 찍어두었던 몇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민준 씨와 어린 내연녀가 카페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진. 그들이
제 작업실 소파 위에서 뒹굴고 있는 사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혼한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떠나려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것이지만 그 집을 그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자유만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집, 차, 그리고 이제는 제 명예까지 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모함하는 연극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실의 영상을 올립니다. 누가 연기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글은 저녁 8시에 올라갔습니다. 8시 1분. 수진이가 가장 먼저 공유했습니다. 내 친구는 10년 동안 흡혈귀들에게 시달린 순금이야. 라는 글과 함께 8시 10분 공유 1000회, 8시 30분 공유 1만 회, 밤 9시 제 글은 모든 대형 커뮤니티의 메인에 올라왔습니다. 네티즌들은 폭발했습니다. 민준 씨의 글보다 훨씬 더 무서운 폭발이었죠. 분노는 180도 바뀌어 쓰나미처럼 김 여사 가족에게 덮쳤습니다. 그 익명의 글은 순식간에 삭제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위로 댓글이 달리던 민준 씨의 페이스북은 이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남자라는 작자가 10년 동안 아내한테 얹혀 살고 바람 피우다 걸리니까 적반하장으로 모함까지. 국민 시어머니 납셨네. 연기 대상감이다. 저 드러눕는 영상 진짜 소름 돋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도둑질하려다 안 되니까 소리부터 지르네. 법이 나서야 합니다. 명예훼손, 주거침입, 미수죄. 아내분 진짜 불쌍하다. 10년을 저런 악마 속을에서 살았다니. 이혼 잘하셨어요. 민준 씨의 계정은 즉시 비공개로 전환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캡처되고 녹화되었으니까요. 저는 빌라에서 와인을 한 잔 마셨습니다. 지훈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정말 재생했구나. 그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도망칠 수 없어. 내일 정식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할 거야. 저는 수영장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네, 판결을 원해요, 변호사님. SNS에서의 폭풍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인과응보는 현실에서 느리지만 고통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의 회사에서 그는 금융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신뢰와 깨끗한 이미지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얼굴은 온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불륜남이 아니라 아내에게 10년간 얹혀 살고 자신을 먹여 살린 사람을 어머니와 함께 모함한 비열한 인간으로 임원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사건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죠. 고객들은 의문을 제기했고 협력사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에서 도덕적일 수 있겠는가. 오전 10시 민준 씨는 해고 통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심각한 도덕성 및 회사 문화 위반, 브랜드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 초래였습니다. 민준 씨는 해고당했습니다. 팀장직을 잃고 높은 수입원을 잃고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커리어마저 잃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사무실 짐을 쌌습니다. 그는 내연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리고 예쁜 인턴이었던 그녀는 이미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민준 씨와 만난 것은 그가 팀장이고 돈이 있고 겉모습이 번듯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실업자의 온갖 추문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는 찾지 마세요. 그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님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내한테 빌부터 사는 남자라니. 민준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업, 애인, 명예,
그는 김 여사의 낡고 초라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묘지처럼 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두 번째 인과응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제 글이 터진 후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친구들은 위로가 아닌 비아냥거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김 여사, 연기 너무 잘하더라. 배우하지 그래? 그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익숙했던 그녀가 이제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분노, 창피함, 원한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민준 씨가 해고 소식을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것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눈을 부릅뜨고 민준 씨를 가리키며 욕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에서 억 하는 소리만 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은 비뚤어지고 한쪽 팔다리가 경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지럼증이 아니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가벼운 뇌졸중이었지만 후유증을 남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민준 씨와 민호는 허둥지둥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혈압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 질환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반신마비 후유증이 남을 것이며 장기간의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과응보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실업자가 된 민준 씨는 이제 혼자서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민호는 언제나처럼 쓸모없이 앉아서 한탄만 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었죠. 낡은 집은 이제 양 냄새와 김 여사의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박서윤이 그와 김영희 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정식 고소했으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소송 재판은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날 기자들이 법정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슬프거나 초라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잘랐으며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지만 울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되찾기 위해 왔습니다. 반대편에는 민준 씨와 민호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초췌했고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반질반질하던 머리는 떡져 있었고 김 여사가 탄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왼쪽 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스카프로 몸을 칭칭 감았지만 비뚤어진 입과 저를 향한 증오의 찬 눈빛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제 변호인인 지훈 오빠는 단호하게 변론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훈 오빠가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인간의 명예를 조직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밟은 행위입니다. 지훈 오빠는 김 여사가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는 영상, 페이스북의 익명 비방글, 그리고 그 글로 인해 저를 향해 쏟아졌던 수천 개의 욕설과 모욕 댓글 증거 자료를 모두 제시했습니다. 민준 씨 또한 하늘은 알고 있다는 상태 메시지로 여론을 선동한 증거, 충격으로 입원했다는 거짓말과 달리 단순 어지럼증이었다는 진단서까지 피고들은 제 의뢰인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지훈 오빠가 말했습니다. 여론을 이용해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재판장이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강민준, 익명의 게시물이 피고와 피고의 모친 김영희 씨가 작성한 것임을 인정합니까?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피고, 똑바로 대답하세요. 재판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네. 민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셔서. 너 무슨 소리야. 김 여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눌했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그녀는 남은 한 손을 들어 민준 씨를 때리려 했습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고 경위가 그녀를 제지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울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판장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 위독하십니다. 저는 실직했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서윤 씨, 제발, 제발 용서해줘. 그는 저를 향해 기어오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 지금 그는 너무나 비참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용서하면 누가 제 10년의 청춘을 돌려줄까요? 누가 제가 홀로 울었던 밤들을 돌려줄까요? 누가 제 부모님의 명예를 돌려줄까요? 저는 재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법의 엄정한 처벌을 원합니다. 지훈 오빠가 일어섰습니다. 손해배상액 1억 원에 대하여 이 금액은 저희가 정신적 피해, 신용훼손,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비용, 증거 수집 비용 등을 근거로 산정한 것입니다. 저희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 끝에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 강민준과 김영희는 3대 일간지와 개인 페이스북에 7일 이내에 공개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명한다. 두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 박서윤에게 명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1억 원백 00원을 지급하라. 1억. 김 여사는 판결을 듣자 눈을 뒤집고 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민준 씨는 바닥에 고개를 받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명예의 대가는 비쌌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김 여사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민준 씨는 유일하게 남은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김 여사가 평생 살아온 낡은 집.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 팀장 가족에서 이제는 좁은 원룸을 전전하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탐욕과 악랄함의 대가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저를 비췄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10년의 짐, 모든 원한과 분노가 재판장의 망치,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준, 김여사, 민호.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만든 잿더미 속에 버려졌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열정을 제 생에 쏟았습니다. 큰 매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낡은 프랑스식 빌라를 빌려 예술 전시 공간과 작은 공방을 결합한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저는 제 주얼리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담은 예술 작품이 되길 바랐습니다. 제 첫 컬렉션 불사조가 출시되었습니다. 수진이가 런칭 파티를 도와주었습니다. 많은 친구와 기자, 영향력 있는 여성들을 초대했죠. 하지만 가장 많이 온 사람들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 이야기를 지켜본 여성들이었죠. 그들은 저를 응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불사조 서윤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여자. 컬렉션은 그날 저녁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주문이 쇄도했죠. 재생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여성의 강인함, 지혜, 그리고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처럼 일만 하는 멍청한 마누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공한 디자이너이자 사업가였습니다. 제 하얀 벤츠를 직접 몰고 출근하며 제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일하고 여행하고 멋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10년의 청춘을 낭비한 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훈 오빠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소송은 끝났으니까요.
그는 가끔 제가 일하느라 밥 먹는 것을 잊을까봐 도시락을 사다 주었고, 때로는 공방에 조용히 앉아 제가 스케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존재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시끄럽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산처럼 굳건하고 든든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또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척할 거야. 지훈 오빠가 널 보는 눈빛에 내가 다 녹겠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저녁, 서울의 하늘은 보기 드물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수영장 옆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 그동안 저를 도와준 수진이와 지훈 오빠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수진이는 언제나처럼 시끄럽고 활기찼지만 그날은 일찍 가봐야 한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나 약속 있어. 두 사람은 천천히 고마워하든지 말든지 해. 그녀는 제게 윙크를 하고는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저와 지훈 오빠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수영장 옆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공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일은 잘 돼? 지훈 오빠가 침묵을 깼습니다. 네, 아주 잘 돼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곧 두 번째 컬렉션을 출시할 거예요. 이름은 안온, 안의예요. 안온, 오빠가 되뇌었습니다. 이 동네 이름처럼, 그리고 지금 내 삶처럼.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오빠 덕분이에요. 지훈 오빠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더 이상 변호사나 친한 오빠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눈빛이었죠. 서윤아, 지훈 오빠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널 처음 본 게 네가 열정 넘치는 신입생이었을 때였지. 난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고통받는 걸 다 지켜봤어. 지난 10년 동안 어떤 때는 그냥 달려가서 널 그 지옥에서 끌어내고 싶었지만 나에겐 그럴 자격이 없었어.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몸을 완전히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난 항상 널 존경했어. 너의 인내심, 너의 강인함, 그리고 너의 지혜까지. 넌 다이아몬드 같아. 짓밟히고 갈릴수록 더 밝게 빛나.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소송은 끝났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변호사로서의 임무는 끝났지만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널 지키고 싶은 한 남자로서의 임무는 이제 시작해도 되는 거겠지.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 어리고 따뜻한 눈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습니다. 푸른빛 보석을 작은 불사조의 날개가 감싸고 있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반지였습니다. 이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첩에 무심코 그렸던 스케치와 똑같았습니다. 내 스케치를 보고 금세공사에게 부탁해서 만들었어. 지훈 오빠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너의 행복은 내 손으로 직접 디자인해야 하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서윤, 지훈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은 평온한 길을 함께 걸어갈 자격이 있는 남자가 되는 걸 허락해 주겠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서 지훈 오빠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완벽하게 꼭 맞았습니다.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주 꽉 따뜻하고 안전한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지옥을 거쳐왔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를 항상 믿고 지켜주는 남자 곁에서 온전한 행복을, 햇살 가득한 제 집에서 제 인생은 마침내 활짝 피어났습니다.
지훈 오빠가 청혼한 지 1년 후 저희의 결혼식은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게 열렸습니다. 아너스 힐 빌라 정원에서 작고 따뜻한 파티를 열었죠. 수진이와 몇몇 친한 친구, 그리고 지훈 오빠의 동료들만 초대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순백색이 아닌 진주 같은 아이보리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연꽃 모양의 자수가 놓여 있었죠. 지훈 오빠는 꽃아치 아래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움도 담겨 있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수진이가 마이크를 잡고 훌쩍였습니다. 세상에 드디어 내 금쪽 같은 친구가 제대로 된 짝을 만났네. 이지훈 씨, 수진이가 오빠를 돌아봤습니다. 내 친구 울리면 죽을 줄 알아. 정원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지훈, 오빠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서윤이를 행복해서만 울게 할 거야.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혼 후 제 삶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불타는 열정보다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이해와 나눔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오빠가 커피를 내리고 제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요리를 하거나 제가 스케치를 하는 동안 오빠는 옆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제 브랜드 재생은 점점 더 유명해져서 한국을 넘어 해외로까지 알려졌습니다. 여성 창업에 관한 여러 세미나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2년 후 38의 나이에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민준 씨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 의사는 제가 임신하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이유를 들어 저를 구박했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법정에서 늘 침착하던 이지훈 변호사는 그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자, 장난하는 거지? 의사가 임신을 확인해 주었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저를 껴안고 아이처럼 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윤아. 9개월 후 저는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예쁘고 건강한 두 아이. 아들은 높은 이마까지 아빠를 쏙 빼닮았고 딸은 저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이름을 안난과 온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처럼 안온하게 살라고. 민준 씨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낡은 집을 팔고 제게 빚을 갚고도 조금 모자랐지만 지훈 오빠는 그냥 잊으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와 김 여사는 도시 외곽의 좁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유미에게 차인 후 상심하여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는 빚을 민준 씨에게 떠넘기고 도망쳤습니다. 번듯한 팀장이었던 민준 씨는 이제 마트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민호의 사채 빚을 갚고 김 여사의 약값과 기저귀 값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김 여사는 뇌졸중 후 성격이 더욱 괴팍해졌습니다. 욕은 제대로 못했지만 물건을 부쉈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었지만 남은 손은 여전히 힘이 셌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민준 씨가 떠먹여주는 죽 그릇을 엎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운명을, 저를, 그리고 민준 씨까지 저주했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가 마트에서 우연히 민준 씨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고. 민준 씨는 야위고 새까맣고 폭삭 늙어 보였습니다. 헐렁한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수진이를 보자 그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 그들 불쌍하지 않아? 저는 딸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죠. 불쌍하냐고? 아니, 그냥 각자 자기 선택의 결과를 받은 거라고
생각해. 저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제 마음만 더럽힐 뿐이니까요. 그들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과응보의 대가였습니다. 저는 딸을 품에 안고 아이의 머리에서 나는 분유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훈 오빠가 아들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인생은 정말 돌고 도는 것 같다는 생각. 예전엔 모든 걸 잃었는데 지금은 모든 걸 가졌잖아. 가족, 일, 그리고 평화. 이게 바로 달콤한 열매겠지. 제가 지혜와 인내, 그리고 용기로 얻어낸 달콤한 열매. 그리고 그것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제 쌍둥이 아니와 오니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지만 저희 부부의 삶에 완벽한 균형을 맞춰주었습니다. 아들 미나니는 걷는 모습부터 조숙한 성격까지 아빠를 쏙 빼닮았습니다. 5살인데도 1시간씩 말없이 레고를 맞추는 걸 좋아했죠. 아빠가 읽어주는, 제가 보기만 해도 졸린 두꺼운 책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꼭 이지훈 변호사처럼 딸 서운이는 저와 수진 이모를 합쳐놓은 작은 복제품이었습니다. 아이는 영리했고 입은 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반짝이는 눈과 무한한 호기심을 가졌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정원에서 뛰어놀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인형 옷이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잘났다가 저 스타일로 바꾸기 일쑤였죠. 수진 이모는 단언했습니다. 쟤는 나중에 엄마 뒤를 잇거나 아니면 오빠 꼭대기에서 놀 거야. 확실해. 제 삶은 이제 아너스힐 빌라, 재생 공방, 지훈 오빠의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두 아이의 유치원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처럼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죠. 아침에는 직접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급한 일이 없으면 정확히 4시에 유치원 문 앞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가 놓쳤던 가족과의 저녁 식사 시간을 제 자신에게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지훈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최고의 변호사였지만 모든 술자리 약속과 주말 업무를 거절했습니다. 내 시간은 이제 당신과 아이들 거야. 이해 못하는 고객은 필요 없어. 신기하게도 제 사업은 그로 인해 기울지 않았습니다. 제 생은 균형과 가족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제 고객들은 단순히 주얼리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이 강하고 성공하면서도 온전한 가정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저희 집 정원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잡아봐. 오니가 경찰과 도둑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니가 도둑이었고 엄격한 이지훈 변호사는 경찰 역할을 맡아 헉헉대며 딸을 쫓아다녔습니다. 아빠 항복. 도둑 오니가 너무 빨라. 지훈 오빠가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안 돼. 아빠 아직 증거물 못 잡았잖아.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증거물은 아침에 아이가 빼앗아간 오빠의 넥타이였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그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야, 봐라. 수진이가 저를 툭 쳤습니다. 내 남편 이미지 다 무너졌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난 이 무너짐이 좋은데. 그때 조용히 책을 읽던 아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에게 다가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아빠, 물 마셔요. 오니는 저쪽 길로 뛰었어요. 조금 있으면 지칠 테니 아빠가 저기서 기다리면 잡을 수 있어요. 지훈 오빠는 아들을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역시 내 아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빠의 지혜, 엄마와 수진 이모의 영리함, 아이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수진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 그 강민준이란 놈 기억나?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이름은 아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어제 수진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산으로 출장 갔는데 어떤 할머니 휠체어 밀면서 복권 파는 사람이 민준이랑 너무 닮았더라고.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그 할머니도 반신마비였어. 시장 구석 더러운 곳에 초라하게 앉아 있더라. 그 남자는 뼈만 앙상하고 눈은 내랬어. 내가 민준 씨 하고 부르니까 깜짝 놀라더니 할머니 밀고 골목으로 도망치더라.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맞을 거야. 그 동생 민호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엄마 데리고 야반 도주했나 봐. 데이신데이 떠고 꼰단데. 저는 햇살이 반짝이는 수영장을 바라봤습니다. 통쾌하지도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점철된 삶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 제 인생은 행복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서윤 엄마, 오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가 나 잡았어. 이제 엄마가 경찰에서 아빠 잡을 차례야.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았어. 엄마 나갈게.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신발을 신고 잔디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훈 오빠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꽉 껴안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반칙이야. 오니가 빽 소리쳤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한패잖아. 맞아, 딸. 엄마랑 아빠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한패야. 저는 고개를 들어 지훈 오빠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니와 오니의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안호남의 웃음소리,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재생이 만들어낸 온전한 행복의 소리였습니다.